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나 보다. 예물함이 놓여진 방에 내가 보일러 점검을 한다며 벽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실수로 방에 물이 좀 찼다. 그 함의 4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긴 것을 발견한다. 내가 높은 탁자 위에 올리고 열어본다. 일반적인 노란 보자기를 풀고 보니 다행히 함 안은 젖지 않았다. 어떤 앙드레김 같은 분이 들어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아직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능숙하지 않다며 자기가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함을 자기가 다시 묶고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같은 것을 입혀 핏을 봐주겠다고 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봤어요? 꿈을 처음에 이제 결혼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결혼에 여러 층위가 있는데 이 꿈에서는 저는 이제 예물함, 웨딩드레스 이것들과 연결되는 결혼의 측면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대의 내용은 되게 수용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는 수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꿈에서 어떤 분이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핏을 봐주고 이러는 게 새롭게 갖게 될 태도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앙드레김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앙드레김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엘레강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귀함, 귀족스러움 이런 게 그런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귀족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투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그 사람이 되게 귀하다라고 투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꿈에서 결혼식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경험하고 제안받는 것이 그런 수용적인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그런 조언을 그 어떤 분이 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의 결합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결혼 전에 무언가 좀 더 점검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꿈 전반에서 결혼에 대한 내 기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일러라든가 노란색 보자기 등의 이미지는 마음의 온기, 감싸지는 포근함과 따뜻함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이 물과 연관되면서 감정, 특히 따뜻한 감정을 향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명숙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 논의된 이야기 중 일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꿈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우리 언론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 언론에 난 기사를 소개하더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돈가방이 든 캐리어를 건네받고는 그 돈가방을 직접 끌고 갔다는 식의 기사였단 말이죠. 이 기사 제목을 유달리 자극적으로 느낀다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영화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를 끌고 오고 돈가방을 받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글을 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명숙이 돈을 받았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미지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미지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것은 곧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심리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매일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물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또 개개인마다 그 자신의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몇몇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를 자각하고 거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의식화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꿈으로 돌아오면 현재 자아가 있는 공간에는 수도꼭지가 있고 그것이 자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수도꼭지가 없는 방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수도꼭지의 사용 여부를 무시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나는 벽에 붙은 수도꼭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는 내적 차원에서 수도꼭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전무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직접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방에 물이 차버렸어요. 수도꼭지 사용이 서툰 거죠. 그렇다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도꼭지를 통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감정이고 정서와 연관된다고 할 때 이제 그에 대한 조절과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직접 손을 대서 조절해 보잖아요. 내 손이 직접 거기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데요. 새롭게 인식된 내 힘이거든요. 다만 아직 좀 서툰 상태에 있습니다. 곧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도꼭지 사용에 익숙해질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관계란 결국 소통과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짜증과 분노 같은 아주 강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수도꼭지 이미지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혹은 내 기대에 엇나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격해진 감정을 다루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창조된 이미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도꼭지 꿈을 떠올려 봄으로써 버뜩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이야. 나에겐 수도꼭지가 있어. 내 손으로 직접 수도꼭지를 조절해 가자.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의 양을 외부로 내보낼 것인지 그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 내가 해보자.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돌보고 챙긴다는 것은 내적으로 수도꼭지 사용에 익숙해지는 과정인지 몰라요. 이 수도꼭지 이미지는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가 될 겁니다. 유명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투사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유명인이 꿈에 등장할 때는 자신이 그에게 어떠한 투사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투사와 사람들이 하는 투사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가게 될 겁니다. 더불어 거기에서 내가 취할 것들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내 공간에 온 앙드레 김.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나의 방식에서 나의 부족함을 꼬집고 있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나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응은 수평적이고 상호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긴장이 묻어나고 방어적인 단어구나 싶은 거죠. 대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격이나 비난, 부정적인 평가를 해오는 상대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응이라는 단어 선택에서 평상시 내 태도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앙드레 김이 대단히 개성이 강한 어떤 인물이고, 근데 이 꿈에서 보면 나한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느꼈어요? 앙드레 김 하면 좀 이렇게 희화화가 될 정도로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고 정말 개성이 강했죠. 근데 제가 앙드레 김을 기억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고유한 스타일,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잘 전달됐던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나름의 자기 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어떤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어떤 특성하고 뭐 비교를 해본다던가 고려를 해볼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앙드레 김이 제 꿈에 나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소통 방식을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이 힌트가 돼서 내가 어떤 방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의 꿈에 등장한 앙드레 김은 나의 아니무스인 겁니다. 먼저 앙드레 김에 대한 보편적인 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앙드레 김은 패션 디자이너였죠. 옷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의 페르소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실제 앙드레 김 역시 자신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대중에게 노출되는 모습에 대단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 같습니다. 언제나 새하얀 옷을 입었던 앙드레 김. 약간은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 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품위와 품격을 대단히 중시하는 듯 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부드러웠죠. 자기 관리에 대단히 철저하고 엄격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실제 일에서 대단한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앙드레 김의 생전 인터뷰 모습을 기억해 보면 과하다 싶게 세상과 주변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가 지닌 독특한 특성들 때문에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은 왕자와 공주를 연상케 하는 그의 패션 스타일에 익숙합니다. 왕실 패션으로 불릴 정도였죠. 왕실은 최고의 품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앙드레 김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 그가 지향했던 바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앙드레 김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 앙드레 김의 옷을 훌륭하게 소화했고 아주 기품이 있어 보였죠. 팝의 황제라고 칭송받는 마이클 잭슨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명예와 부를 성취했죠. 그럼에도 그 자신 내적으로 어려운 이슈를 가지고 있는 듯했고 사회적 편견도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사람 같아요.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왜 왕실풍의 옷을 선호했는지 일견 짐작도 가고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죠. 앙드레 김과 마이클 잭슨 둘 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가꾸는데 엄청난 공을 들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앙드레 김 옷도 그렇고 정말 귀족이 연상되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귀족은 무엇이었을까? 뭐를 바랬기에 그런 옷을 만들고 자기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마이클 잭슨과 그 둘의 공통점이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꿈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내 안에 앙드레 김으로부터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면 앙드레 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앙드레 김이 창조해낸 옷들은 고급스럽고 기품이 넘쳐났죠. 자신이 창조하는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최상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인물인 거죠. 왕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품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도 그러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 대한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품격이란 그저 겉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한 순간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앙드레 김은 사실 페르소나의 화신 같은 존재잖아요.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꼿꼿하게 유지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꿈이 앙드레 김을 등장시킴으로써 내가 그간에서 온 페르소나를 성찰해 보도록 하고 새로운 외적 태도를 고민하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앙드레 김의 언어 구사에는 독특한 면이 있었죠. 그는 스페셜, 엑셀런트, 판타스틱, 엘레강스, 원더풀 등의 수식어를 좋아했던 것 같고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상대를 평가할 때도 화려한 수식어로 격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가 친밀하고 담백할 수는 없는 법이죠. 빈말인 것을 뻔히 짐작하고 그저 거칠의 인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려한 방식의 언어 구사가 잘 먹혀들 때가 많습니다. 만일 앙드레 김이 나에게서 능숙하지 못한 점을 찾아낸다면
그간의 내가 써온 페르소나에서 찾을 겁니다. 그간의 페르소나에서 좀 벗어나 품격 있고 때로 화려한 특성까지도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적임자로 앙드레 김보다 더 나은 이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앙드레 김이 사람들에게 했던 격찬을 먼저 나 자신에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앙드레 김의 격찬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격찬을 나의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해주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연습 끝에 나의 강점과 장점을 봐주는 눈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서 격찬하는 방식은 앙드레 김의 주요 특성인데 뭐냐면 자신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나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서로 대극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아닌데 나는 나에 대해서 대단히 후한 편인데 한다면 잠시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쉽게 비교하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 칭찬과 격려를 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고 자주 비난처럼 느껴진다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나의 내면을 확인하고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계속 밖에서 껄떡대고 있구나. 라고 깨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외부에 덜 바라고 덜 기대하게 될 때 외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동의되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리도 만무하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태도로 봐주는 게 없으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그것을 갈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태도가 상대에 따라서 휘청거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의 자리로 갈수록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난받는 것 같은 기분, 부족감에 시달리거든요. 내가 만일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그 기분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 안에 앙드레 김, 그의 태도 중 일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앙드레 김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외적 모습과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매너도 마찬가지였죠. 단 한 차례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앙드레 김의 내밀한 사생활, 그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긴 세월 그는 한결같았고요.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인정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앙드레 김은 내게 절제와 품위를 가르치고 싶어 할 겁니다. 관계에서 내 위치를 정하는 것, 지켜야 할 선을 상정해 두는 것,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등등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방면의 전문가거든요. 그가 볼 때 나는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야 할 정도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앙드레 김 하면 단연 새하얀 색이 떠오르잖아요. 흰색은 그를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티베트 종교 전통에서는 흰색을 신성한 색으로 여긴다고 해요. 사람들은 흰색에 대해 고귀함과 고결함을 투사합니다. 티 없이 깨끗한 상태, 그러한 완벽함과 잘 어울리는 색이 흰색이죠. 만일 그의 특성 중 이 점만을 가져온다면 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이 역시 내적으로 수도꼭지 조절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혹시 지나치게 깔끔하고 완벽한 일 처리와 마무리를 원하고 있나? 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되면 나 자신이든 혹은 상대방이든 자그마한 티끌에 마음이 쓰여 격려하고 칭찬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물함이 노란 보자기에 쌓여 있었잖아요. 노란색은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나는 보자기를 풀었고
앙드레 김은 그 함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정리해 주잖아요. 꿈의 그 이미지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나든 상대방이든 그 허물과 실수를 대할 때 노란 보자기의 자세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자기는 무엇보다 유연합니다. 모난 것이든 둥근 것이든 가리지 않고 기꺼이 감싸 안거든요. 거기에 노란색이 더해지면 유연한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결혼해야 할 상대는 유연한 따뜻함인 거예요. 그리고 유연한 따뜻함은 오로지 내가 살아내야 하는 특성인 겁니다. 이를 거부하면 외부로 투사될 것이 뻔한데요. 그런 투사의 필연적 결과는 미안하지만 실망이라는 겁니다. 보자기라는 것이 참 볼품없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앙드레 김이 최종적으로 보자기를 만졌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나 또한 앙드레 김과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보자기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유연한 따뜻함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앙드레 김이 그만의 스타일로 품위와 품격을 추구했다면 그를 참조 삼아 나의 스타일로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정된 결혼식에서 신랑은 유연한 따뜻함인 거예요. 그 연습이 얼추 되면 이제 결혼식이 거행될 겁니다. 이 꿈에서 등장하는 결혼이 정말 새로운 대상과의 결합인데 그 대상이 오늘 얘기한 유연한 따뜻함 같은 어떤 그런 내 심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새기게 될 만큼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받고 싶어 하고 그게 더 강했지. 근데 오늘 그 앙드레김, 보자기 이런 게 나에게 넉넉함과 성숙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